예, 안녕하세요. 예. 어, 저번 때 3개년 판례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못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1개년 판례만이라도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요 그래서 작년, 6월 달 판시부터, 이제 그 전까지는 그 전에 다 강의가 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올해 7월 말 공부까지 해가지고요.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제 판례 시험이 6월 판시까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8월 공부, 6월 달 판시까지는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7월 공부까지 했으니까 8월 판시 나중에 올려놓든지 할 테니까 8월 판시까지요. 그래서 일단은 7월 지금 공부까지는 해서 체크를 합시다.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판례도 있고 뭐 좀 이렇게 지엽적인 판례도 있지만 일단 한번 확인해서 선택형 나올 만한 것들하고 사례형 나올 만한 것들. 그죠? 그래서 직전에 한두 문제는 나오니까 1개년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먼저 민법 총칙부터요. 1번. 예,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학교법원이 그냥 바로 판결 요지로 가겠어요. 사립학교법 28조 1항에서 학교법원이 의무를 부담할 때 관할청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표권 제한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법원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를 목적으로 사립학교 건전한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데 이 규정에서 의무 부담하는 해당하는 거는 목적과 대조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학교법인이 의무 부담 내용의 모든 법률행위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구체적 결정이고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선택형 하나 대비를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관계에서도 이게 뭐 특별히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거기서 그냥 한 번만 간단히 체크해보면 학교법인이 거기 학교 신축 이전 공사 과정에서 을보험회사와 산지 전용에 따라 원상업 복구 비용 예치금 지급 보증 보험 이렇게 지엽적인 건 잘 안 나올 테니까 체결하면서 의뢰사가 피보험자인 병자치단체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 경우 의뢰사의 그 보험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근데 의뢰사가 지방자치단체 보증보험 그러니까 보증 쓴 거죠. 보증. 그래서 저 병자치단체가 채권자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는 병자치단체가 채권자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을학교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무 부담을 했고 여기서 이제 을보험 갑학교 그다음에 을보험회사가 보증을 쓴 거죠. 보증보험이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를 대신 변제를 하고 여기다 구상 청구를 하는 거죠. 구상. 이렇게 구상 청구를 했을 때 학교법인의 구상 의무가 과연 사립학교 의무 부담 행위냐. 그래서 큰 법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의뢰사가 지방자치단체 병지방자치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갑법인의 구상금 지급 사안에서 보증보험계약은 사립학교법 2항에서 28조 1항에 규정하는 의무 부담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위에 동그라미 2번 정도요. 의무 부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고 모든 행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다. 그 정도만 해놓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이제 비법인 사단이 총회에서 의결한 안건 내용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해석 방법인데 그 판결 요지 1번 비법인 사단이 총회에 의결한 안건의 내용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그 의결이 가지는 법적 의미와 그의 법률관계 실체를 밝히는 것은 법적 판단 영역에 속한다. 그렇게 하고 그 판단은 그 밑에 쭉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 번째 줄 내려가서 논리 경험치를 판단한다. 이것도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두 번째 줄 실체를 밝히는 법적 판단 영역에 속한다. 그 정도만 뭐 체크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3번 고유한 의미 요새 종중 유사 단체 그죠? 고유의 의미 종중하고 그 다음에 종중 유사단체 한 개를 설치하는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선택형 나올 수 있으니까 바로 판결 요지를 가서 거기 동그라미 1, 2, 3, 4 그거 하나의 다 지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 등 거기 첫째 줄 끝부분 자연 발생적 관습법상 종족단체 특별한 조직행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맨날 나왔던 문제죠. 자연 발생적 집단 조직행위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공동선조의 후손은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 구성원이 된다. 그렇죠? 태어나기만 하면 바로 구성원이 된다. 성년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년 남녀 다죠. 성년 남녀 다. 그죠? 그렇게 되고 구성이 되는 경우 것이며 그중 일부 종중원을 임의로 종중원에서 배제를 할 수 없다. 임의로
그러니까 종중이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그것도 선택형이 나오니까 그거 준비하고요. 따라서 종중, 후손중 특정 범위 내 자들만 구성된 종중이라 있을 수 없다. 그렇게 그것도 모든 사람이 구성원이 되는 종중이지 일부 특정된 자들만 구성된 종중이라 있을 수 없고 그런 사람은 뭐냐? 그래서 만일 공동선주의 후손중 특정 범위 종원들만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 의미 종중이라고는 볼 수 없고 거기 종중유사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종중유사단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구성원 그다음 종중 성립된 모든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고 그 특정 범위 내 자들만 구성된 것은 종중유사단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종중유사단체는 종중 안에 구성된 특정인들의 뭐 친목회 뭐 무슨 모임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말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질문 하나 나온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2번 종중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종중유사단체는 비록 목적 기능 고유한 의미 종중과 유사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공동선주 후손주 일부에서 첫째가 인위적 조직행위로 그러니까 친목회 같은 거라고 그랬죠. 거쳐 성립된다. 인위적 조직행위. 그래서 사적 임의단체 그 두 개요. 인위적 조직행위 내모치고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고유한 의미 종주와 성질 다르다. 따라서 사적 자치 원칙이나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기존 판례가 그렇게 돼 있죠. 종중유사단체는 성년 남자만으로서 구성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종중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사적 자치 결사 자유에서 임의적으로 가입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단체 고유한 종중이냐 아니라 종중유사단체를 표방 다음 페이지에서 표방하면서 그 단체가 단체 권리가 기속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것도 선택형이 나오는데요. 다른 모의 시험에서 우선 종중 권리 기속에 근거되는 법률행위나 사실관계 등이 발생할 당시 종중유사단체가 성립하여 존재해야 된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종중유사단체요 이렇게 주장하려면 권리 기속 근거된 법률행위 당시 종중유사단체가 성립돼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and 또 다음으로 두 번째는 당해 종중유사단체 권리 기속되는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 뭐 매매를 했다든지 뭐 그죠? 그 다음에 뭐 등등 임대차를 했다든지 그런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 두 가지를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그 법률행위 당시 종중 성립하고 존재한다는 사실과 권리 기속 근거의 법률행위가 갖추어졌다는 두 가지 사실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체크해 놓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에서 그래서 거기서 보면 갑단체가 자신의 실체는 특정 후손으로 이루어진 고유의 종중이 아니라 특정인 후손 중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들로만 구성된 종중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등기부상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에 관해 맞춰진 산림조합 명의 근저당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그런 사안이다. 그게 사례로 나왔다고 체크하고요. 이랬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판시가 어떻게 나왔냐면 갑단체의 실체가 위 부동산 소유명의 소유권이 이루어질 당시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 권리 기속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가 발생할 당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유 등이 이루어질 당시 이미 종중유사단체로서 그죠? 성립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직 성립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갑단체가 위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절차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중을 배제하는 목적으로 종중유사단체를 표방하여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명의가 동일한 단체 주장하는 것인지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니까 결론 종중유사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원심에서 이거를 종중유사단체라고 판단한 건 잘못됐다고 하는 거니까 가볍게 보고 그 후에 그 단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죠? 그랬고 요거는 중요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종중유사단체하고 고유한 의미의 종중을 구별을 확실하게 해놓고 기존에 있던 책에 다 그 전에 쭉 있던 것에 이제 한번 더 가미시키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사법상 계약, 바로 본문 내려가세요.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범을 위반하여 이뤄진 경우, 그러니까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거죠. 이때 법률행위 무효이냐. 그래서 다음 법률행위 내용 실현의 조력을 거부하나 그 기타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에 제한되는가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의 법률 효과에 관한 문제 일환으로서 법규정 해석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건 일반론이니까 뭐 그저 이건 당연한 말을 해놓은 거고요. 그 점에 따라서 그 점에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명문의 정함 때 그에 따라야 되고 그러한 정함이 없을 때는 전국적으로 금지 규범의 목적과 의미 비춰 그에 반하는 법률의 무효타 효력이 제한을 요구하는지 검토해서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판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똑같은 게 그죠? 2018년도 있고 17년도 나오고 한 여러 개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가볍게 그래서 거기
한번 그냥 눈도장만 찍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건 선택형 나오기도 너무 추상적이라서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 5번도 마찬가지로 이것도요. 그 바로 본문 내려가서 예, 요거 이제 민사법 실정법 조항의 물리 해석, 논리 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하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이 현저히 반하는 경우 처리가 될 수도 경우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 정신을 발휘 법적 분쟁 함정을 해결하고 정의관념 적법한 노출할 수 있도록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여기 유추 적용에 대한 판례, 요건 좀 해놓을 수 있도록요. 유추 적용에 대한 판시. 그럼 언제 유추 적용을 할 수 있느냐 그거인데 법률의 유추 적용은 법률의 흥결을 보충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 유추적인 개념 체크해 놓고요. 보충하거나 그 다음에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법규를 적용하는데 동그라미 번 1월 유추에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공통점 유사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만 요것만 가지고는 바로 적용할 수 없고 법규범의 입법체제 등 목적에 비춰 유추적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비로소 유추적이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정도요. 그래서 유추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 그리고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두 사이에 공통점 유사점 플러스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통점, 유사점, 유추적이 정당하다고 평가,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해 놓고 선택형 지문 하나 정도,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생각해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요것도 선택형으로 하여튼 다 이제 최근 나온 판례들이니까 처음 나온 판례들이죠. 5번도 그렇고 6번도 그렇고.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가 당사자 이른바 공공계약이죠.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의 위치에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이 국가를 상대로 한 공공계약과 그 다음에 사법상 계약은 본질적으로 사인 간 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게 다를 바 있다 이러면 꼭 틀리기 쉽게 나오니까는 그럴 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 그 다음에 자유계약의 원칙 등 사법상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공공계약에도요. 따라서 법 해석은 가능한 법률에 사용된 문헌 통사적 이건 뭐 당연한 거고 1번을 잘 해세요. 그러니까 공공계약도 사법상 계약과 다를 바 없으니까 사적 자체와 계약자 원칙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틀리게 할 수 있잖아요.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과 다름으로 사적 자치 자유 계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맞는 지문 같으니까 하나 준비해 놓는 정도 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거기 밑에는 예, 그건 뭐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관계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국가계약인데 사법상 계약과 동일한데 문헌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이건 아주 중요한 법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정도로 하고요. 7번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7번. 7번에서 그러면 통정법에 표시된 판례가 이제 최근에는 잘 안 나오거든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건 일반론. 동그라미 1번은 통정법에 표시 무효다. 그 다음에 통정법 기초로 쭉 해서 실질적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세법 허위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고 동그라미 2번에서 허위 표시 무효를 전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는 이를 기초로 별개의 법률의 원인에 고유한 법률상 이익을 갖는 법률가에 들어간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판신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별개의 법률원인 고유한 법률상 이익을 갖는 법률가에 들어간 자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제3자 범위는 권리관계 기초하여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앞자 따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통정표 기초로 실세법, 실질적으로 새롭게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다. 이렇게요. 그거는 종래에 있던 판례 그대로고요. 근데 그 사실관계에서 요거는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해놓읍시다. 그래서 갑이 부동산 관리로 해서 을에게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었던 게 청구권 가등기를 맞춰주었고 그 을이 제기한 가등기의 본등기 이행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을이 승소 판결이 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갑과 을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매 예약을 했는데 예약에 의해서 가등기를 했다는 거죠.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는 이렇게 갑 소유인데 을에 가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이제 가등기에 대해서 본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소를 제기했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소를 제기했다. 본등기 해달라는 소제기를 했는데 얘가 이제 1심에서 을이 승소한 거죠. 그래서 승소를 했다. 승소 판결의 외향성 확정되었으나
그 다음에 그러자 이제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됐고 외형상 승소되고 확정됐어요. 그래서 확정 판결을 다투는 건 재심하고 추후보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추후보안했냐, 갑이 추후보안 항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기책 사유로 항소 제기를 못했고 사유를 안 날로부터 이준에 얘가 추한 항소를 한 거죠. 추한 항소. 예, 이렇게 됐다. 그래서 추한 항소를 해가지고 요번에는 가등기의 등기원인 매매 예약이 각각의 통정 허위 표시에는 무효란 이유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갑청구를 기각하는 청구 인용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돼 버렸어요. 그래서 추한 항소심에서 그래서 이제 항소를 인용해 이제 첫째 요 매매 갑과 을 사이의 매매 예약이 이제 무효다. 무효라고 108조 통정 허위 표시로 그죠? 108조 통정 허위 표시를 해당해서 무효다. 해가지고, 그죠? 무효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등기가 그러니까 따라서 가등기도 무효겠죠. 가등기도 무효다. 그래가지고, 이제 1심 판결 요 판결을 취소해버렸겠죠? 그래서 요 1심 확정 판결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을 청구를 기각해버렸죠. 을 청구를 기각했어요. 가등기, 본등기.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니까는, 본등기를 못해요. 그죠? 가등기 못한다. 이래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추한항소 이전에 추한항소 그러니까 얘가 추한항소를 하기 전에 여기 좀 카메라 여기 추한항소 하기 전에 그죠? 갑이 추한항소 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을이 이미 발급받은 송달 증명 확정 증명을 가지고 확정 판결에 저기 원인으로 해서 지분 소유 등을 마쳤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요 여기쯤에서 그러니까 요 승소 확정 판결을 등기소 갖다 주면 등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본등기를 해버렸다 이렇게 해서 갑소유 을 가등기 그래서 을이 이제 임의적으로 이제 확정 판결에서 본등기를 했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됐고 그런 다음에 그래서 그 본등기를 했는데 그런 다음에 그 을의 남편인 병이 재산분할 원인으로 지분 이전 소유 등을 마쳤으며 그 후 정무가 부동산 매매로 소유 등을 순차로 맞춰졌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저 등기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간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갑에서 다시 을의 가등기가 됐고, 을의 본등기가 됐고, 요걸 기초로 을의 남편이 이제 병이 소유 등을 했고, 이제 정무까지 이제 소유 등이 됐다는 거잖아요. 3번, 4번, 5번. 소유 등 이렇게 병 등기가 됐다. 그죠? 이렇게. 그랬을 때 그렇다면은 소유 등이 마친 사안에서 그러면은 여기서요. 그러면 얘부터 그죠? 얘네들이 과연 108조 2항 예, 선의의 제3자냐 이거예요.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 예, 대해서 선의의 제3자 해당 여부가 문제가 됐어요. 그럼 선의의 제3자가 되려면 통정 허위 표시 표시를 기초로 형성된 법률관계, 그죠? 법률관계를 토대로, 그죠? 요걸 토대로, 그죠? 요걸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롭게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그죠? 실세법, 실질적으로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을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병이 그 통정허위 표시 103조, 108조의 제3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 그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형성된 법률관계 예죠. 그죠? 이거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죠? 그래서 이거를 기초로 뭐가 생겼으면은, 이걸 기초로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을이 임의적으로 본등기를 해놓고, 여기에 기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요거만이고, 그죠? 그래서 통장의 표시로 형성된 법률관계는 이 가등기지 본등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초로 형성된 얘네들은 제3자가 아니라고 난 판시해요. 그러니까, 알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무는 을명이 허위 가등기 자체를 기초로 가등기 이게 이제 통장의 표시 형성된 법률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가등기를 기초로 새롭게 실세법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근데 원심이 이거를 갖다가 그냥 제3자로 봤어요, 얘네들을. 그러니까는 잘못됐다. 그래서 파기 환송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를 기초로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가등기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됐으면 모르겠는데 이걸 기초로 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건 사례도 그렇고 선택도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문제를 막 꽈낼 수가 있으니까 준비해 놓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8번 이제 8번도 이제 차고 그 본문 내려가세요.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 법률이 내중 중이죠.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중요 부분의 착오는 주객경, 그죠? 주관적
기준, 객관적 기준 해서 두 번째 줄이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 않았을 거라 생각절도 중요. 이게는 주관적 기준이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있었더라면 그런 의사표시. 이거는 객관적 기준이죠. 그래서 가령 토지 현황과 경계에 착오가 있어서 그건 일반 책에 다 있는 거죠. 현황과 경계에 착오가 있을 때는 계약 체결 전에 알았더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중요 부분의 착오란 말이에요. 그죠? 달성할 수 없는 명백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평가될 수 있을 때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인정이 된다. 다만 동그라미 2번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는 그 밑에 줄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취소 못한다. 이건 다 하는 얘기고 이때 중과실은 직업, 종료, 목적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 현저히 결여져. 그래서 동그라미 3번 토지 매매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게 새로 나온 것 같아요. 거기까지 1번, 2번은 기존에 있던 판식 그대로고요. 토지 매매에서 매수인에게 측량을 하거나 지적도, 대조하는 등 방법으로 매매 목적물 지적도에 관한 지적도상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을 사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는 지적도가 현저히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그랬을 때 매수인에게 과연 중과실이 있느냐 이런 판례였는데 매수인이 지적도 등을 확인해서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할 주의 의무가 없다. 그래가지고 중과실이 없다 이렇게 나온 판시예요. 그러니까 그 3번만 새로 나온 판례니까 하나 준비해놓고 알았죠? 그 다음에 9번 이것도 출제됐어요. 소멸시효도 소멸시효 9번 10번 하여튼 소멸시효는 판례들이 다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보면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요거 올해 사례도 나오고 그랬죠. 그래 올해 사례도 나오고 그랬는데 예컨대 여기서 을이 이제 병에 대한 채권자다. 얘가 이제 채권자고 얘는 채무자고. 그래서 얘가 이제 금전 채권이 있어가지고 이제 소재기를 한 거죠. 소재기를 했는데 갑이 이제 을의 채권자예요. 을, 병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재기를 했으니까 갑의 을의 채권은 시효 중단이 됐겠죠. 시효 중단이 됐다. 그죠? 시효 중단이 됐어요. 근데 갑이 을과 병에 대한 채권을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을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어요.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어요. 그랬다.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이게 받는 순간 얘가 추심 채권자가 됐죠. 이렇게 추심 채권자가 됐으면 누구만 당사자 적격이 있냐면 추심 채권자만 그죠? 가름형이기 때문에 얘는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그죠? 을은 이제 당사자 적격이 없어졌죠. 을은 당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밝혀져가지고 이 소송에서 이제 을의 각하가 됐어요. 그죠? 왜냐하면 당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면 170조에 의해서, 그죠? 이렇게 시효 중단의 효력은 이렇게 소각화되면 다시 소급적으로 가서 이 중단 효력은 소멸해버려요. 그죠? 소멸한다. 이거 그죠? 170조 1항에서 그죠? 소멸해요. 그런 다음에 근데 이 소각화인데 이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자가 갑이 여기서부터 소각화부터 6개월 내 다시 이제 갑이 병한테 추심의 소를 제기하면 그죠? 이렇게 추심의 소를 제기했다. 이건 소송물은 이게 추심 채권이란 말이에요. 이거 소송물은 저기 채권자 대의에서 피아 대의 채권인 것처럼 이 소송물은 이거는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이란 말이에요. 추심 채권. 그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소를 제기하면 다시 돌아가서 최초의 소재기시로 돌아가서 다시 시효 중단 효력이 최초의 효력이 다시 살아난다. 시효 중단된다. 이 판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많이 사례가 나왔다면 순서대로 쭉 쓰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때 시효 중단이 되겠죠. 그러면 날짜가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이제 판결유지 1번부터 보면 채무자의 제3채무대행 금전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이는 추심 채권자에게 피압류 채권을 추심 권능,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능, 이 추심 권능이 네모치기 당사자 적격이에요. 이것만 이전된단 말이에요. 전부 명령은 뭐예요? 채권이 이전되잖아요. 근데 추심 채권은 추심 권능이 당사자 적격만 이전돼서 그래서 가름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로 인해 채무자, 제3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이 추심 채권자에 이전되거나 기속되는 거 아니다. 그 이전되거나 기속되면 전부 명령이에요. 그죠? 차이 자르고.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을병 해놓고요. 상대로 금전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채권자 위 금전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서 제3채무자로서 추심의소를 제기하면 여기처럼요. 추심의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다음 채무자가 권리 의무 아니 권리 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 여기서 이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권원의 수권에 따라 비압류 채권에 대한 추심권 등 부여받은 추심기관으로서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채권자한테 미친다. 요 판례 요 선택형 나무 해놓고 알았죠? 그러니까 얘가 시효중단의 효력은 여기 압류채권자인 추심채권자한테 미친다. 시효중단 효력이 그 판례 알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재판상 청구는 소송 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진다. 그죠? 이게 지금 여기서 각하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지죠? 170조 1항. 그 다음에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등등등. 그러면 그 가처분할 때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시효중단인데 170조 1항 2항. 그러므로 밑에 줄침부 채무자가 제3채를 제기한 금전채무 이행 소송의 압류 추심명령의 당사자 적격 상실로 각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순서대로 각하됐다 하더라도 이행소송 계속 중에 피해압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를 가름하여 당사자 적격을 취득한 추심채권자가 그죠? 얘가 갑이 거기서 본 대로 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 재판 제3채무자가 추심해소를 제기했다면 채무자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 다시 돌아와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3단계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시효중단, 소멸, 시효중단. 그죠? 예, 그래서 그 나올 사례도 나올 수 있고 선택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10번 이것도요. 이것도 민소법이랑 좀 관련돼 있어 가지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의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해 소를 제기하는 거 이게 뭐예요? 명시적 일부 청구죠. 명시적 일부 청구하면 어떻게 되죠? 소송물이 일부다. 그래서 일부만 중단된다. 그래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일부에만 관해서 발생한 나머지 청구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나 그래서 시효중단 예외가 생겨요. 그래서 소장에서 청구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면서도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를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를 확장했을 때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해서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런 경우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대해서 재판상 청구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는 옛날부터 아니 옛날에는 판례가 이제 좀 더 보완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예컨대 갑이 을한테 1억의 채권이 있는데 1억 채권 중 뭐 1,000만 원만 합시다. 1,000만 원만 명시적 일부 청구했어요. 명시적 일부 청구했다. 그러면 명시적 일부 청구했으면 소송 명시적 일부 청구 소송물은 일부예요. 소송물은 일부. 그죠? 그리고 시효 중단이라는 것은 뭐죠? 소송물은 일부인데 시효 중단은 권리에 잠자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다. 그죠? 취지가 그 권리가 소송물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시효 중단되는 범위는 소송물의 범위랑 일치를 해요. 항상 알았죠? 그래서 소송물만큼 시효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만 1,000만 원만 시효 중단되는 거예요. 시효 중단된다. 이거는 원칙이고 그죠?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전부 청구한 걸로 해석되면 전부 중단된다. 여기까지가 종래 판례였어요. 전부 중단된다. 이렇게요. 이런 게 대표적으로 그 교통사고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교통사고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그러면 갑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법원에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자기가 채권이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신체감정 신청을 해가지고 신체감정 6개월 막 1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신체감정 결과를 보고 청구치를 확정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명시적으로 일부 청구하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판례는 이건 전부 중단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요 판례가 좀 더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전부 중단됐고 실제로 그래서 전부 청구한 거 해석 이렇게 전부 행거 그래서 청구 취지를 실제로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 취지를 확장하는 거죠. 청구 취지를 확장했다. 그죠? 1억으로 이랬으면 이렇게 해서 소급적으로 들어가서 전부 중단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종료 전까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신체 감정 결과가 오고 청구치를 확정하면 결국은 전부 중단된다. 이렇게 된다. 그까지는 1번이고. 근데 2번 또 새로 나왔는데 거기서 2번 판례가 2번, 3번이 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2번, 3번을 주의한다. 그래서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면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장차 청구치 확정할 뜻을 표시했어요. 그렇지만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를 확정하지 않았어요. 않았다. 그럼 소송 경과에 비추어올 때 채권 전부에서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판상 청구는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종래 없던 판례가. 그래서 똑같이 보면은 이게 동그라미 1번이고, 그죠?
동그라미 2번에서는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억 값이 똑같이 1억 채권 중 명시에서 일부만 1억만 청구했다. 그죠? 아니 1,000만 원만 일부 청구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청구 취지를 확장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확장을 안 하고 확장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됐다는 거죠. 소송이 종료됐다. 이랬을 때는 실제 종료될 때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현재 확장했다 하더라도 이럴 때는 전부에 대해서 시효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시효 중단이 부정이 된다. 그죠? 이때는 그냥 일부만 시효 중단 되겠죠. 그죠? 전부에 대해서 시효 중단 부정이 된다. 실제로 확정 안 했으면. 그렇다면 동그라미 3번이 또 중요한데 이거랑 비슷한데 이제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 확정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는 장래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9천만 원도요. 그렇기 때문에 당해 소송이 계속되는 그죠? 실정하는 당해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도 나머지 부분 9천만 원은 권리 행사할 때 의사가 표명돼 최고. 그러니까 이렇게 청구 취지 확장을 안 했다 해도 확장한다는 것은 계속 최고로서 효력을 갖는다는 거죠. 최고로서 쭉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요. 권리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6월 내 그래서 또 마찬가지 종료된 때부터 6월 내 그래가지고 최고니까 그죠? 최고로서 효력이 있으니까 종료될 때 6월 내 재파상 청구를 하면 그죠? 나머지 9천만 원에 대해서 6월 내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러니까 갑이 그한테 나머지 9천원을 갖다 소재기를 하는 거죠. 재파상 청구를 한다. 그러면 다시 가서 전부 시효 중단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전부 중단된다. 이렇게 이런 판시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종료 6개월 내 174조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랑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놓고 이것도 아주 거의 새로 나온 판례니까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11번 리조트 사용료. 예, 이런 것도 선택형. 예, 한테 간단히만 봅시다.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건설업, 갑주식회사, 공사 투입인은 공사의 리조트 객실 식당 이용 사용료를 을에게 매월, 그죠? 말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때 숙박료,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는 위 리조트 사용료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3년이냐, 1년이냐, 3년이냐, 1년이냐, 이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164조 1호, 여관 음식점 그래서 그 음식점 등 숙박료 음식료 여기죠 이렇게 숙박료 음식료잖아요. 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거기 네 번째 줄 끝부분 1년이요.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회사 리조트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잖아요. 그렇게 했더라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164조 1호의 숙박료 음식료 채권으로서 소멸시효 1년이다. 그런데 원심은 뭐라고 그랬냐면 원심은 거기 163조 1호의 사용료 기타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을 했어요. 왜냐하면 월 단위로 돈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인데 그건 사용료잖아요. 사용료. 근데 거기서 본 대로 여기 리조트는 숙박료, 음식료 이게 더 주된 거라고 본 거예요. 숙박료, 음식료가 사용료보다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3년이 아니라 1년짜리로 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간은 소멸시효 기간은 변론주의가 적용돼야 안 돼요. 기간은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직권조사상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3년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 이게 1년짜리로 판단해버린 거죠. 그죠? 이렇게 직권조사상 기간 써놓고 그 다음에 민총에서는 그래 소멸시효 아까 말한 몇 개 중요한 것만 잘 체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 총론으로 넘어가서 특이한 게 채권 총론이 작년까지는 매년 그 채권자 취소권의 판례가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막 최소한 10개씩. 근데 올해는 채취에 대한 판례가 다행히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다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 것까지만 잘 해놓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보고 그래서 이제 12번 그래서 계약 당사자의 일방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이 관계법령 위반되지 않는다. 그럼 바로 본문 내려가세요. 뭐냐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 체결이 관련 법령이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약이 둘째 내가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 진술 보장했어요. 그랬는데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혔다. 그랬을 때는 그 밑에 줄 체불 손배 책임 진다. 그죠? 다만 당사자 체결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이에요. 그러면 계약 불이행으로는 진술보장 약정으로 손배청구 이행하는 것은 강행법규 금지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강행법규를 잔탈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경우는 진술보장 위반을 위해 손배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는 그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이 성립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 기초 개념으로서 기초 이제 가장 기초요. 이제 갑과 을이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돼야 돼요. 매매 계약이든 뭐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돼야 여기에 따라서 얘네들이 매매다. 그럼 얘는 소유등 해주고 인도해주고 그저 얘는 대금 주고 이러잖아요. 이 채무 그러니까 채무가 유효하게 성립돼야 이게 발생하잖아요. 그죠? 이게 발생한다. 그죠? 따라서 이것 때문에 청구도 가능하죠. 채무 이행 청구도 가능하고 따라서 이거를 이행 안 하면 체불이 되는 거고 체불이 성립되고 그죠? 따라서 체불로서 손배하고 해제를 할 수 있다. 이거 아주 민사법의 가장 기본안이에요. 그죠? 따라서 이게 무효일 때는 이제 반대죠. 채무가 없어요. 그래서 청구 못해요. 불가. 따라서 채무 불이행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배나 해제를 청구 못해요. 그죠? 이거 너무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강행복귀 위반이면 체불 손배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당연한 걸 설치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생각도 할 수 있고 거꾸로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그래서 이행 청구 가능하고 체불이 성립되고 손배 해제되면 계약이 유효한 거예요. 거꾸로 체불이 없고 손배 청구 해제 못하면 거꾸로 나서 계약이 무효예요.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알았죠? 논리를 확실히 잡아놓고 이게 가장 기초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의외로 잘 못하니까 지금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13번 동양 그래서 판결 요지 바로 가서 쌍방 채무가 동양이 있다. 그러면 동양의 존재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하도 어떻게 돼? 쌍방 다 위법성이 없어서 이행지체가 안 돼요. 그때부터 무슨 채무가 되죠?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이 이행 제공하면서 이행 청구를 할 때부터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자다. 이것도 완전 기본 법리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동양에 있는 경우는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죠? 거기다 하나 써면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가 된 거예요. 양자 채무가. 그런데 금전 채무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담보를 제공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모두 변제받은 다음 동그라미 쳐놓고 그게 선행 채무. 이건 여러분 잘 알죠? 그러니까 담보권에서 피담보 채무는 선행 채무잖아요. 먼저 변제를 해야 돼요. 그죠? 다음 담보를 반환하면 될 뿐 채무자의 변제 의무와 채권자 담보 반환 의무와 동의한 관계 있다고 할 수 없죠. 이건 당연히 선행 채무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다죠. 저당권,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다 선행 채무.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공받은 담보를 반환하기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즉 선행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바로 선행채무는 이행지체가 돼요.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이거 피담보 채무도 있고 중도금 지급 채무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은 이행기 도래하면 뭐 담보물 반환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거기에 14번 이게 이제 판례 변경됐죠. 그래가지고 금전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보존에서 공유를 분할 대위행사 종례는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판례가 변경됐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다음 페이지 일반론 채권자 대위가 일반론 나오죠.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에 대한 판례는 이게 가장 하나 나온 것 같아. 하나 채권. 근데 그 전압으로 변경됐으니까 사례로 나오긴 좀 그래도 선택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1번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존해서 일신 전속 아니면 채무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공유관계 수반에는 형성권이다. 따라서 오른쪽 재산권의 일종이고 세 번째 쪽 공유물 분할 청구가 오로지 공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어 공유자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행사상 일신 전속권이죠. 행사상 일신 전속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종래 기존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본 법리고. 그렇지만 권리 행사의 여부는 권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한 이건 당연한 거고 따라서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 행사하지 않는데 채권자가 대위 행사하여 채무자 권리 행사했으려면 그 밑에 줄 채권을 보존할 필요성, 보존의 필요성 두 번째 거죠. 보존의 필요성 있어야 돼. 이건 너무 당연하고 그 다음에 보존의 필요성은 그 밑에 줄친 부분요. 이게 이제 그 채권자가 채무자 권리를 대위, 즉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 즉 피보존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 위험이 있어 채무자 권리 대위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 현실적 이행 유유적절한 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건 책이 많이 나오죠. 피보존과 피대가 밀접 관련돼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존 채권 유유적절하게 행사할 수 없다. 그럼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판단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 대권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 관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 이렇게 되면 또 안 된다. 그러니까 원칙은 그런 관계에 있으면 된다. 예외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 관리 행위에 대해 부당한 간섭이 있으면 그럴 때는 보존의 필요를 인정할 수 없는데, 그래서 3번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채권자가 자신의 저 제한을 해서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번에 채권자 피대의 권리 목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피보존 채권이 금전 채권인데 공유물 분할을 저기 채권자 대권 행사할 때는 책임재산 보존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야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 자유로운 재산 관리 행사에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보존의 필요성이야, 보존의. 그러니까는 거기서 본 대로 피대의 권리, 저 동그라미 1번이요. 귀속상, 행사상 일신 전속이 아니다. 따라서 피대의 권리는 되는데, 일단 채권자 대위 요건은 뭐예요? 4개잖아요. 4개. 그죠? 피보존, 보존의 필요성, 채무자 권리, 피대의성은 인정되지만 보필이 없다는 거예요. 보존의 필요성이. 보존의 필요성. 그러니까 당사자 적기 없어 소각하여. 그렇죠? 이렇게. 예, 이거는 중요한 판례 변경이 됐으니까. 그래서 종래는 이걸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판례가 변경됐으니까 거기서 본 대로, 14번인데, 그러면 갑이, 그러면은 얘가 이제 나머지, 예컨대 병정이다. 여기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있다. 청구권이 있는데, 얘가 이제 갑이 병한테는 금전채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금전채권을 가지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를 채권자 대위를 행사한다. 최대. 그래서 피보전은 있죠. 금전채권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보존의 필요성, 채무자 권리 불행사, 그러니까 불행사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피대위 권리는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피대위. 행사상 일신 전속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된다. 근데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종래 판례랑 이제 판례가 변경됐는데, 종래 판례는 이거를 긍정을 했다가 이 전원 합의체로 판례가 변경된 거예요. 부정하기 이렇다. 그러니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그죠? 예,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논거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없다. 그런데 이게 막 집행이랑 연결이 돼서 굉장히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존에 인정할 필요성 없다. 또한 특정 분할 방법을 전제하고 있지 않는 공유물 분할 성격에 비추어 대위 행사를 이걸 허용하면 여러 법적 분쟁이 생긴다. 그래서 그걸 쭉 설치했는데 그걸 뭐 다 집행법적인 문제라서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고요.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를 대위해서 할 수 없다. 그것까지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4번 채무자의 공유 지분이 다른 공유자들과 공유 지분과 함께 근저당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공유 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 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능성이 없어서 그 다음에 경매 절차가 취소. 그러니까 그 경매에서 저당권자가 다 가져가고 남을 가능성은 경매가 취소되거든요. 취소할 수 없는 반면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방법으로 약국까지 해보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부동산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만 해봅시다. 을병정 11 공유자 을병정이 뭐 3분의 1씩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있었고 3분의 공유 등기가 돼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을구에 예컨대 A가 공동저당이 설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저당이.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공동저당권이 뭐 예컨대 피담보 채권이 예컨대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다. 1억 5천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것만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이게 공유 등기가 이게 만약 시가가 3억이라고 합시다. 3억. 그럼 얘네들은 각각 1억씩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분이. 그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을 얘만 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만 공유물 분할을 띄어서 그죠? 얘만 띄는 거죠. 이렇게. 을만 3분의 1로. 그럼 을의 3분의 1만 공유물 분할을 해가지고 을로 3분의 1로 띄었어요. 그죠? 그럼 얘는 1억 가치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렇게 분할을 한 다음에 이 저당권을 공동 저당권을 얘가 저당권을 실행을 하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A가 1억을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A가 1억 5천이니까 1억을 다 가져간다. 다 배당받는다. 그럼 남는 게 없잖아요.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일반 금전 채권자예요. 얘는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남는 게 없다. 그죠?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경매를 해주면 이렇게 다 배당받으니까 민지법에서 남을 가능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이럴 때는 경매를 취소해버려요. 이거 실행해서 경매를 취소해버려요. 취소한다. 그죠? 그래서 이게 공유물 분할하는 목적은 저기 을을 따로 떼어내서, 그죠? 이걸 경매를 해서 공동저당에 받아가고 남은 게 있으면 일반 금전채권 배당 받아가려고 하는데, 보니까는 이거 불안하면은 얘가 다 가져가잖아요. 그죠? A가. 그리고 남을 가능성이 안 된다. 경매 취소한다. 이런 뜻이니까 간단히 이해만 해두세요. 이거는 선택형 대비를 해서 할 수 없이 한번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보면 4번에서, 동그라미 4번에서 채무자의 공유 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 지분과 함께 공동담보를 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공유자의 공유 지분 가치를 초과한다. 지금 저 1억 1억 5천. 채무자 공유 지분만 경매하면 남을 가능성이 없어서, 남을 가능성이 없어서 경매를 취소할 수 없는 반면, 공유물 분할 방법으로 전부를 경매해버렸다. 전부를 경매하면 368조이랑 동시경매죠. 동시경매 기억나죠? 그러면은 거기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공동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분담하게 되어 채무자의 공유지분 경매대가에서 피담보채권 분담을 변제하고 남을 것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건 뭐냐면 요건 얘만 한 거고. 그러면 전부 경매했다. 전부 경매. 분할해서 얘만 경매한 거고. 전부 경매하면 이거 공동저당이니까요. 이제 동시배당이 된단 말이에요. 368주 1항에서 동시배당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세 개, 그죠? 각자 을병정이죠. 을병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1대1 대 1이잖아요. 근데 누구 채권? A의 채권이 1억 5천이라고 그랬잖아요. A의 채권이 1억 5천이니까 얼마씩 배당받냐면, 이제 5천씩이겠죠. 5천, 그죠? 을병정 5천씩 배당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5천인데 그죠? 5천 뱉는데 피담보채 1억 5천이니까 이건 남잖아요. 그죠? 이거는 초과돼도 그죠? 이렇게 돼서 여기서는 그러면은 여기서 A가 5천 배당받고 그죠? 이제 남잖아요. 남는다. 그러면 남으면 일반 금전채권자가 갑이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가능성이 있다. 이래도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도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일부 경매를 하든 전부 경매를 하든 이렇게 되는데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가지고 동그라미 4번 거기서 본 대로 공유물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가 있어서 남을 가능성 없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판례가 여기였었어요. 여기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 남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금전채권자가 채무자 공유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여기요.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종래 판례 변경했다. 이렇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례를 저기서 금전채권 공유물 분할 청구 해가지고 보존의 필요성이 없네요. 보존의 필요성 하죠. 그래서 소확하예요. 그랬을 때 남을 가능성이 있고 전부 경매에서 간단히 이해만 해놓고 선택형 지문 한두 개 떴을 때 맞추고 이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 5번 아니 15번 요것도 채권자가 채권양도 통지 받을 당시 이미 상기할 수 원인이 있었던 경우 이게 이제 거기서 보면은 동그라미 1번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채무자 채권양도 통지 받는 경우 통지 받을 때까지 채무자가 양도인한테 변제 같은 걸 했다. 그래서 생긴 사유로 양수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 통지 시까지. 근데 당시 통지 시까지 이미 상기할 수 원인이 있었다. 상기할 수 원인이 있었던 경우 아직 상계적상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상계적상에 이르면 채무자는 양수인한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요. 이 판례가 종래는 통지에는 없고 이의를 요구하지 않은 승낙 거기에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책에서 보면 상계 파트. 근데 이 판례가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통지에 대해서 처음 나온 거. 통지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본 대로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이 있고 이제 병한테 채권 양도를 했고 이게 통지를 했다.
그죠? 통지. 그래가지고 병이 이제 을한테 양수금 청구를 한다. 양수금 청구. 그럼 여기에 대한 소송물도 전부, 이건 전부명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갑의 의뢰 채권이란 말이에요. 이거 소송물은. 갑의 의뢰 채권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을이, 갑한테 갖고 있는 자동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하는 거죠. 상계. 그래서 이거를 수동채권으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종래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론일 텐데, 이 정도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본 대로 이제 통지가 됐고요. 통지가 됐다. 그래서 이제 통지시까지 생긴 사유만 대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통지시까지 생긴 사유만. 그래서 통지 전에 자동채권이 발생을 했죠. 계약 같은 거, 뭐 소비대차 계약 같은 걸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자동채권의 변제가 도래한단 말이에요. 자동채권의 변제가 도래하는데, 이때 498조 그와 달리 수동 변제기, 그죠? 수동 채권의 변제기가 요때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나눠서 자동의 변제기가 그럼 요때다. 이렇게 됐을 때, 그죠? 그래서 상계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상계를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요렇게 해서 이게 이제 498조, 그죠? 498조에서 이거는 451조 2항 통지시까지 생긴 사유로 대응할 수 있다 이거고, 요거는 498조 지급금지 명령. 498조는 압류 같은 거잖아요. 그죠? 498조는 압류. 가압류나 압류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그죠? 그래서 저기 어떻게 되죠? 498조에 따르면 이렇게 발생을 하고 다순적 변제기 이렇게 했을 땐 요거는 상계가 허용이 되지만, 여기는 상계가 금지되잖아요. 이건 안 된다. 그죠? 금지되죠. 그러나 여기 이제 이 451조는 둘 다 상계를 허용한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요것도 허용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상계를 허용하는 거예요. 제한 없이. 이거를 처음으로 확인한 판례예요. 통지 판례가 처음 나왔어. 통지 판례. 그렇죠? 여기 여기서 차이. 이 차이를 확실하게, 그렇죠? 해놓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판례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없이 무조건 허용된다. 그렇게 나온 거고. 예, 그래서, 종전에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승낙이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승낙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통지로 처음 나왔다. 이렇게 돼가지고, 보고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451조 1항. 그래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승낙.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전조 승낙을 했을 때 양도인한테 대항할 수 있는 양수인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을 때, 거기 두 줄 내서 줄친 부분, 이때,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는 협의 항변권에 한정되죠. 넓게 성립, 존속, 행사. 그래 장멸자 다라고 했죠. 민소법에서 말하는 장애, 매일각, 저지, 항변 전부 다 대항할 수가 없다. 상실된다는 거란 말이야. 그래 동그라미 4번 채무자가 이것도 처음 난팔린 것 같아요. 이 조항에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승낙을 할 때 명시적으로 항변 사유를 포기하거나 양도되는 채권에 이의가 없다는 뜻을 표시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명시적으로 포기하거나 없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묵시도 된다는 거죠. 묵시도 된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으로 말하며 채무자 양도인에 대한 대항 사유가 단절되는 점을 감안하면 채무자 이행 조항에 따라 이의를 보류한 승낙을 했는지 문제되는 내용하고 쭉쭉쭉 여러 가지 다음 페이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된 채권에 대해 대항 사유가 없는 것을 신뢰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지면 그 정도 이르렀으면 이제 그 항변권을 상실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묵시 써놓으면 되겠죠. 대항 사유가 없는 것을 신뢰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면 묵시적으로 이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저기 했다. 그죠? 이렇게. 예, 그래서 거기서 아까 말한 대로 예상 지문을 하면 2개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뒤에 자동채권 발생하고 수동채권 변제 이후에 변제가 도래해야 돼 상계가 허용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승낙에는 명시뿐만 아니라 묵시, 즉 신뢰할 정도면 된다. 이 정도면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16번 판례. 요것도 채권 양도에서요. 채권 양도 금지 특약에서 바로 내려가세요. 이제 판결 요지
공사 도급 계약. 이거는 도급에 관한 건데, 1번이요. 양가로 1번. 이거는 종래 책에 있는 거 그대로예요. 확인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건축공사 도급 계약. 건축공사 도급 계약은, 건물의 도급 계약은 건물이 완성되면 원칙적으로 해제를 못해요. 다만, 그 완성되기 전에는 채무불이행 해제를 할 수 있어요. 완성되기 전에는 급할래. 완성 전에. 책 찾아 확인할 것. 완성 전에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당시, 첫째, 공사가 상당적으로 진척될 것. 자르고, 둘째, 이를 회복하는 것이 즉 철거하는 거죠. 경제적 중대한 사회적 경제 손실을 초래할 것. 그 둘째고 셋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한테 이익이 된다. 셋째 요건. 그렇게 되면 효과로서 도급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해제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건물을 그대로 인도하고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것, 지급해야 하는 권리 의무가 생긴다.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례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급까지 찾아놓을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와 같은 도금이 제일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사의 총 공사비, 예컨대 총 공사비가 6억이다. 그 다음에 거기서 기성구를 곱한다. 5분지.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공사 대금이고요. 이건 공사 대금이고 요거는 이제 수급인이 지출할 비용, 지출 비용이죠. 지출할 예정인 비용. 이거는 지출한 비용이고, 지출한 비용. 이건 앞으로 지출할 비용, 이렇게요. 그래서 요 앞으로 지출할 비용이, 여기 이렇게 해서 뭐 2는 이미 지출했고, 앞으로 3억이 더 들어간다. 이런 거는 더하기 2란 말이에요. 이게 기성고라고 그래요. 이런 거, 기성고. 곱하면은 12, 그래서 24다. 이렇게. 이걸 말하지, 지출한 비용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형도 나오고, 사례형도 잘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그래서 동그라미 위원을 보면은 이때 도금이 지급한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한 총공사비 그러니까 그렇게 요 예를 기억해 놓으세요. 6억이라고 해놓고 기성고 비율 5분의 1을 적용한 금액이 되는 거지 수금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 2억이 되는 건 아니다. 이때 기성고 비용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비본에 들어간 공사비 2억이고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데 앞으로 들어갈 공사비 3억 이렇게 써놓고 를 합친 전체 공사비 5억이죠. 부분제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거 이렇게 별게 아니에요. 그죠? 5분지가 이렇게 2억, 3억, 2억이란 뜻이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황장한다. 그 정도에서 도급 가서 확인해놓고 이걸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존에 책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채권 양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질의 양도를 허용하지 그러지 않다. 두 번째 줄 채권은 반대 의사 표시. 그게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양도 금지 특약 의사 표시를 선의자라면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도 다 하는 거고 여러분들. 이처럼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양도 금지 특약을 한 경우 양도성을 상실한다. 그러나 양도 금지 특약 위반의 채권을 제3자 양도한 경우 양수인 양도 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악이나 중대한 과실을 알지 못했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채권은 무효죠. 무효. 그렇게 해서 또한 그 밑에 또 줄친 부분 두 줄 내려가서 이때 채권 양수인의 악이나 중과실은 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한테 대항하는 자 채무자 써놓고요. 채무자가 주장 입증해야 된다. 이것도 똑같고요. 이것도 똑같다. 그 다음에 나번 양도금지 특약 위반의 구체적 채권양도 효력이 없는 것 통설 이와 같은 견해를 같이 하는 상당수의 대법원 판결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판례 범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설치를 쭉 했는데 거기 동그라미 1번에서 근데 이거 취지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사구조 2항 본문이 채권 양도를 반대 의사표시라는 경우는 양도하지 못한다 규정한 것은 양도금지 특약 위반 채권 양도 효력을 부정하는 의미라고 해석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법조문에서 양도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보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따라서 양도금지 특약 위반한 채권 당연히 무효다. 무효다 표시해놓고 가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 선의 제3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나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부분 동그라미 3번이요. 물권에서는 물권법정주의 따라 법이 규정하는 물권의 종류 내용이 정해진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마음대로 못 정해요. 그렇지만 채권관계는 거기에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합의에 따라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발생한 채권 양도를 금지 특약을 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내용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속성을 이루는 것으로 존중되어야 된다. 그래서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은
금지를 특약하는 채권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논거를 좀 기억해야 될 거야. 이 논건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잖아요. 물권은 물권법정 중에 안 된다. 채권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 17번 변제 공탁. 공탁은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확인만 해봅시다. 그래서 공탁은 여러분들 이것도 제대로 공부하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공탁은. 그래가지고 17번 그래서 갑이 을의 채권자다. 그 다음 을이 채무자다. 근데 얘가 돈을 갚는데 얘가 안 받는다. 그럼 얘가 이제 공탁을 하는 거죠. 공탁자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법원이죠. 주로 피공탁자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공탁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다 공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판례 따른 공법관계예요. 이게 이제 국가기관 법원이잖아요. 법원과 개인 간에 이 공탁만 하면, 그죠? 얘 공탁하고 피공탁자가 수령만 하면 공탁은 성립돼 버려요. 얘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이렇게는 관계가 성립 안 돼요. 이거는 얘가 승낙의사표시 같은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공법관계다. 공법관계를 하고 보는 게 판례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공탁돼 있으면은 갑은 이제 나중에 가서 공탁물을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공탁물 출급 청구권이 있고 이렇게 채권자는요. 그 다음에 채무자는 여기 가서 피공탁자한테 가서 만약 공탁관계 갑과 을의 관계 무효가 됐다든지 하면 을은 얘한테 가서 공탁물 회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탁물 회수 청구권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공탁하면 바로 채무는 소멸해 버리는 거고. 이런 게 기본 관계인데 공탁은 거의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일단은 기억해 놓고 그래서 거기서 본 대로 동그라미 변제 공탁이 적법한 경우 채권자 공탁물 출급하였는지 여기는 아무 관계도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는 그죠? 그래 채권자하고 피공탁자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없이 공탁 한때 변제 효력이 바로 생기다. 변제 효력에서 채무는 소멸해 버리죠. 그래서 피공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자에 가지는 별도의 채권에 그 다음에 채권의 집행권으로서 공탁자의 공탁물의 회수청구권에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추진명령을 받아 그 집행물을 공탁물을 회수할 경우 채권 소멸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없어진다. 그런 게 이제 새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갑을 비롯한 이제 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을은 요 공탁물 회수청구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공탁물 회수청구권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압류하고 추심을 받으면 이제 이 추심권이 열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는 여기서 일단 제가 공탁해서 변제의 효력이 생겨서 했던 것이 이렇게 되는 순간 이 변제 효력이 없어진다. 변제가 효력이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채권 소멸의 효력이 변제로 소멸했던 효력이 없어져 버린다.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나아가 2번 부적법한 변제 공탁으로 변제율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이를 수락할 공탁물 출급 청구를 하는 대신 공탁물에 대한 다른 채권에 대해서 공탁물 회수 청구 압류 추진 명령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보고요.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3번 공탁물 출급 청구 공탁물 회수 청구 서로 독립 별개 청구권이다. 그죠? 조고하고 조고 회수 청구권은 출급 청구권 별개다. 따라서 출급 청구 압류 등이 있다 하더라도 회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사람이 갑의 채권자가 요거를 A가 갑의 채권자가 요거를 압류해서 했다 하더라도 얘는 여기 이렇게 해서 요거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는 것. 별개 채권이니까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는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공탁은 그냥 간단하게 한 번만 보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 총론까지 합시다. 이제 2개 남았으니까 18번도 중요하죠. 이거 18번도 채권자가 연대채무의 1인에 대해서 채무를 일부 면제했다. 면제된 부부담분의 절대적 효력 했는데 거기 판결 유지 1번 419조 어느 연대채무자한테 채무 면제는 그 부담 부분에 하나여 다른 연대채무자 이익으로 효력이 있다서 면제 절대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값이 A, B, C 얘네들이 연대 채무자예요. 연대 채무자. 연대 채무자인데 6억을 꿔줬다 예컨대 6억. 6억의 연대 채무.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항상 나중에 다수상사자 할 때 이렇게 해서 대내적 부담 부분하고 대외적 채무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6억씩 다 부담하죠.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균등한 원칙적으로 균등하니까 2씩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만일 A한테 채무를 연대 채무를 면제해줬어요. 연대 채무를 면제해줬다. 연대 채무를 면제해줬어요. 면제해줬으면 얘는 대외적으로 빼기 0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A는 책임이 없어요. 근데 얘 부담 부분이 2니까 다른 연대 채무는 부담 부분에 의해서 절대요가 미치니까 이제 4억씩 채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죠? 부담 부분만 공제된다. 대외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거기 네 번째 줄 채권자가 연대채무 1인에 대해서 일부 면제했다. 그와 같은 취지는 존중돼야 된다. 따라서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 일부 면제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대적 효력이 있다는 거죠. 일부 면제의 경우 면제된 부담 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봐야 된다. 일부 면제됐을 때. 다만 구체적으로 연대채무자 1인이 채무를 일부 면제받은 경우에 점 1, 그 다음에 연대채무자 지급할 잔존채무에게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이 감소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연대채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말은 뭐냐면 값이 을 A, B, C가 있고 똑같이 대내적으로는 2, U 그죠? 근데 얘가 이제 여기서 일부 면제를 해줬 여기서 일부 면제를 해줬어. 연대채무를. 그죠? 예컨대, 그래서 이제 여기서 3을 일부 면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A는 이제 3억을 부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기가 감소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는 여기에 대해서는 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B는 C는 여전히 6억을 채무를 부담한다는 거고, 예컨대, 똑같이 해서, 값 A, B, C에서 6인데 여기를 5억을 면제해줬다. 면제. 그러면은 A는 이제 1억만 채무를 남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1억이 줄어들었죠. 그죠? 부담 부분이. 내부적 부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대외적 효로 1씩 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5억씩 채무를 부담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담 부분에 영향을 안 주는 그죠? 1억부터 4억까지, 그죠? 1억부터 4억까지 일부 면제를 하면은 여기 영향을 안 주니까는, 그죠? 그죠? 그러니까 4억까지 면제도 2엔 영향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빵빵이 돼서 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4억을 초과해서, 그죠? 5억 면제됐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부담 부분에 영향을 주니까 그 영향을 주는 만큼 절대요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산으로 해놔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점 1 다시 연대채무자 지급할 잔존채무 부담부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연대채무자 부담 부분이 감소한 게 아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부담 부분 2억인데 잔존채무가 3억이다. 그러면은 부담부 영향이 없으니까 다른 연대에 영향을 주지 않아 채무 전액을 부담하지만 점 2 반대로 일부 변제에 의해서 피담부 채무 잔존채무 부담부가 적어졌다. 차액 부담 부분 빼기 잔존채무액만큼 피면제자의 부담 부분이 감소했으므로 차익 부분에서 면제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연대 채무자도 그 차익만큼 감소한다. 이렇게 추상적인 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저렇게 딱 간단히 메모만 해놓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경계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는 정도 그렇게 중요하니까 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될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채권 강론하고 물권을 하겠어요. 다음 시간에.